이번 유승민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황장수 소장님과 더불어서 깊숙하게 파헤쳐 보고 있는데요. 유수의 언론들이 개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간의 이 한 달 이상을 언론들이 대통령의 목리, 네. 즉 대통령이 소통과 화합에는 등한시 한 채 자기 당에조차도 네. 마치 전제주의적인 국가의 왕이나 공주처럼 네. 행동한다. 그래서 여당의 원내대표를 말 한마디에 물러나간다.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거기에 마치 순교자나 희생양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사태를 벌린 숨어있는 저희 네. 대통령이 6월 25일 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왜 저렇게 통과시키는지 그 저희가 궁금하다고 하면서 배신의 정치와 패권 정치 줄 세우기 네. 등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대통령이 말한 저희는 뭐냐? 대통령도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런 행동을 청와대에 만류를 부리치고 했다는 것은 또 이런 일 정도가 벌어질 수 있다. 물론 달래서 진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후유증 네. 그걸 생각하면서도 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저는 개헌이라는 내용이 뒤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그러니까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아무래도 대통령은 레임덕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작년 9월 말에 말입니다. 중순입니까? 대통령이 유럽에 간 사이에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이 그 없는 사이에 상하이에서 오스트리아식 이혼 집정부제 개헌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다가 우발적으로 나온 답변이지 계획된 답변은 아니었다라고 나중에 해명했습니다. 그 기사를 쓴 기자들 중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정말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 뿌리가 좀 건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2012년 네. 11월 초쯤입니다. 그때 보면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9월 달에 해가 한참 안철수와 문재인이 네. 단일화를 이제 시작해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나올 때 여권에서 네. 당시에 이재호 의원 등 신의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안철수 문재인이 둘이 합치면 이길 수 있을까? 통이 이길 수 있을까? 네. 여당 내부에서 대부분 회의적으로 봤고요. 예. 휴일날은 선거운동하러 나온 사람도 없고 여의도가 지죽은 더 고요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대선 때면 밥 먹고 술 먹고 난리가 났을 건데 예.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대통령이 임기를 3년 뭐 6개월인가로 단축하고 네. 그 다음에 이혼 집정부제적 분권적 개헌을 하겠다는 네. 것까지 발표를 해라.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도우겠다. 네. 그 우리가 열심히 도우겠다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도 그때는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게 저는 이 순전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게 양다리 걸치기 작전일 수도 있다. 감시되었다고 봐요. 네. 최근에요. 동양종합건설이라는 또 뭐 영남일보 네. 거기에 공동 오너를 있는 배순모 전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영남일보의 논지가 조금 악의적입니다. 네, 뭐 항상 그래왔죠. 네. 그런데 그 영남일보를 5년 전인가 인수했대, 2005년인가 인수했대요. 근데 배순모 씨가 지난 정권의 신세들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네. 그때 정작 중요한 것은 안철수 의원 캠프에서 당시에 2012년 그때 뭐 단일화니 뭐니 앞두고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랬죠. 안철수 의원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갑자기 말이야 도곡동에 어디로 갔다가 항상 결정을 오는데 거기에 네. 그분 집이 있었대요. 배 전 회장. 그럼 그분이 말하자면은 비선, 뭐 숨겨진 실세 이런 노릇을 했다는. 자,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그 캠프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은 2천한 수백억을 파격적인 하청 포스트 네. 계획사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분이 안철수 의원에다가 영향력을 대선 당시 행사할 수 있었다면 그거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분의 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추정하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안철수 후보의 배우가 있다라는 주장을 좀 했죠. 그렇죠. 그때 안철수 후보가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도 배후가 있는 후보일 것이다라는 주장을 저는 뭐 야권 배우보다 했었죠. 여권 배우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 안철수 후보가 석연찮게 사퇴했잖아요. 후보를. 그렇습니다. 후보를 석연찮게 사퇴하고는 12일인가 안 도우잖아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떠오르고 나갈 때 또 그 전에 네, 마지막으로 2차로 박근혜 대통령 보고 임기 단축과 이걸 또 받을래 하고 또 압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박 대통령은 당시에 두 개 다 거부했죠. 그렇죠. 그런 사이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문재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문재인 후보를 도우러 갔는데 네. 그때 보면 빌딩 옥상 건너편에 보면 자살 소동을 벌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나요? 그거는 단일화 하지 말라고. 네, 그것도 좀 굉장히 석연찮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네. 후보로 하여금 오랫동안 어떤 결정을 하지 말고 좀 뭉개고 있어라. 네, 그 결정을 하려면 뭔가 결말이 난 다음에 도와주라. 이거 아니었겠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면 윤여준, 네, 김현철 이분도 요즘 내 당으로 갈라서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운찬, 김덕용 이런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다 도왔잖아요. 그랬죠. 자 그럼 뭐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서로 폭로전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네, 뭐 당근과 뭘 좀 달라 했다. 그랬죠. 뭐 네, 미략이 네, 있었네. 뭐 그 당시에 나왔던 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소하지 마세요. 신문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자 그때 뭐겠습니까? 그때 여권의 친이의 핵심들이 박통희 자기들 주장, 네, 분권적 개헌을 안 받으니까 안철수 후보를 저쪽에 도우는데 네,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후보가 저쪽을 도우니까 네. 그냥 도와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좀 갈라먹자. 그렇죠. 그럼 당근을 내놔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일날 보면 박근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고 있다. 네. 그런 말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잖아요. 심지어는 투표 당일날도 무슨 YTN이었나 출구 조사를 보면 네. 이미 끝났다. 문재인 후보가 이겼다. 저한테 한 10대 명이 전화를 왔는데 사회 유력 인사들 네, 전부 다 끝났다고 박근혜 졌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민 가거나 깜방 가려고 작정을 하고 오후에 사무실로 터덜터덜 왔죠. 네, 그래서 그런 예언들이 다 석연찮은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건 뭔가 하면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그때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때 개헌 얘기했던 분들이 2016년 4월 총선에 맞춰서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면 된다고 이 비슷한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논리대로라면 201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16년에 개헌 확정인데 대통령이 권한 행사할 수 자, 있었겠죠. 이제 이러겠죠. 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을 해줄 거니까 네. 개헌을. 자,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친박을 전체적으로 족보로 친박을 하면 65명이래요. 네, 근데 실질적인 친박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30명이면 20명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국회에서 완전 친노 핵심하고 완전 친박 핵심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개헌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 개헌 추진 모임에 소속된 의원이 155명이고 또 개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230명이 찬성한다. 자,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개헌을 위한 일종의 파워 테스트였다. 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얼마나 저항을 하느냐 못하느냐. 네, 자, 왜? 이번에 이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의회가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행정입법, 즉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그 다음에 이 각부 장관령을 네, 자, 너 그거 법에 어긋나니까 전부 고쳐! 이라면 대통령 명령부터 장관 명령까지 네. 전부 고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담고 있다는 건 뭡니까? 행정부가,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의 우위에 들어서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각제 아닙니까? 이정현 의원이 이번에 이런 지적을 했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니까 새정연에서는 당연히 강제성이 있다고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고 정의와 국회의장은 강제성이 약간 있다고 했다. 아니 있으면 있는 거지 약간 있는 건 또 뭡니까? 근데 똑같은 법을 두고 이렇게 있다 없다로 갈리는 것도 이게 제가 국어 실력이 딸려서 그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기존에요. 그 권고하고 통보해서 이거 조금 법에 어긋나니까 고치는 게 좋지 않겠니? 하면 예, 우리가 검토해보고 고치든지 하겠습니다는 있어요. 네, 근데 굳이 법을 새로 이렇게 청와대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서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완벽한 강제성을 넣겠다라는 네. 의도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이거 몰랐다요? 입법 지지가 국회 입법처에서 다 국회의원들한테 전달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랬는데 바꾸는 것은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다 보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일종의 이게 통과되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고 사법부를 우습게 알아버리는 네. 그런 권력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부분을 그렇게 해가지고 예고하고 가게 되면 대통령이나 국민들, 언론들이 저항을 할 거니까 네. 그 반발을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야단 보고 저는 물밑으로 서로가 다 조율이 됐을 거라. 우연히 세월호 시행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세월호 유족분들 흥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월호 시행령을 고쳐주려고 이거 하자 했다고 보는 사람 없습니다. 즉 세월호 시행령을 들고 놓나. 네. 그래서 세월호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 근데 세월호 시행령이 그거 고치려면 에이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국회법 전체를 통으로 고쳐버리자. 네. 그러면 우리는 세월호 시행령 핑계대고 국회법 시행령을 당신들이 들고 놓으면 우리는 모른 척하고 동조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고 난 뒤에 밀어버리면 청와대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지도 못할 거다. 그렇죠. 예? 기껏 해봤자 뭐 위헌 소송이나 내거나 네. 권한쟁의 심판 내고 끝날 거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장관이나 다 느끼는 거는 권력이 이미 국회로 넘어갔고 대통령을 레임덕이 왔다.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려고 한 거죠. 네. 했는데 저 같은 미련한 사람도 당일날 이거 보니까 완전 의역 쿠데타다. 네. 내각제를 가기 위한 파워 테스트다. 여기서 밀리면 대통령을 거치다 싶어서 청와대 앞에 가서 이렇게 떨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래도 감각이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6월 1일 날 곧바로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이렇게 보시는 그거를 거군요. 시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하는 국회. 근데 그걸 전공법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 핑계 대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도전한 겁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통하면 우리는 이제 이겼다. 세월 조금 지난 다음에 이게 통하지 않으면 머리 긁으면서 네. 그게 강제성이 그렇게 중요했나? 우리는 뭔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 이하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자기들이 뭔 일을 했는지 잘 몰랐다고 스스로 바보가 되면서 네. 마치 쿠데타를 하고자 했던 의지가 예? 이 미필적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쿠데타 하려는 의도와 의사가 전혀 없었다. 우리 좀 멍청해가지고 네. 입법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사인했을 뿐인데 하고 나서 청와대가 그렇게 반발하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멍청해짐으로써 쿠데타 의도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려고 일을 저질렀는데 네. 너가 원래 이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게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상해를 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과실치상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비유였는데요. 한간에서는 이게 유승민 대망론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집토끼는 어차피 고정표고 이른바 좌익 쪽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그쪽의 표까지 끌어오려는 확장 전략의 하나가 아니었는가. 근데 이렇게 따지면 또 결국은 여당의 후보 자리는 하나인데 김무성, 유승민 이 두 분 사이의 결투 이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예측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정부 힘 빼기는 둘 다 일치했고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통과시키는 주역이니까 네. 김무성 대표는 좀 더 한 차원 높게 생각했죠. 일이 잘못되면 나는 몰랐다고 자르면 된다. 네. 쟤한테 미루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내가 이걸 통과시키면 이제는 내 파워가 네. 여야에 다 입증되는 거 아니냐. 자, 이 일 통과된 다음에 국회에 참여 안 하겠다는 새정연이 갑자기 참여를 했고 네. 유승민 살리기에도 좀 나왔죠. 그리고 뭐 새정연 안에서도 유승민 대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유승민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다. 그래서 친박은 낡은 보수고 네. 유승민 이하 진위 비박은 새로운 그러니까 신보수다. 그 신보수는 뭐냐? 경제민주화나 새로운 가치들을 수용해서 변화하는 시대를 읽고 있는 거고 그 보수는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한다. 그래서 유승민 사태의 본질은 보수가 새로운 길을 여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나 친박이 낡은 보수를 고집하면서 벌어진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말도 저래 하면 말이 될 수 있구나 생각을 좀. 이영작 박사님 같은 분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을 검토한 결과 유승민 대표는 우익이 아닌 것 같다. 우익이 아니다. 말하자면 신보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좌익에 가깝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이 원론 새누리당 안에서 경제민주화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뭐 경제민주화를 부분에 가야 된다. 그게 대세다.
저도 뭐 개혁 보수를 자처하면서 보수가 개혁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요. 네. 야당이 주장하는 뭐 사회적 경제 법안입니까? 네. 그 법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정당 대표 교섭 단체 연설에서 했던 그 발언들을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내용은 거의 오늘날 새정년과 정의당 이 사람들 중간쯤에서 주장하는 수준의 주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새누리당을 탈당해가지고 새정년이나 정의당에 입당을 하는 것이 맞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내대표 혹시 목이 달아나면 탈당해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새누리당의 방향을 그쪽으로 걸고 가려 하면 지금 시대적 대세가 양극화, 저성장, 고실업으로 이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과거의 기득권, 그 다음에 대기업의 위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는 표를 갖다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조금은 좌클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계속 지속적인 당 내부에 네. 어떤 투쟁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영국의 뭐 노동당도 제3의 길이를 해서 상당히 우클릭을 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당에 설득을 하려고 하고 또 그와 관련되는 이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할 필요가 있죠. 토니 블레어 수상도 노동당 집권을 위해서 주요 시설의 국유화 말하자면은 이 정강 정책을 포기하면서 엄청난 당내 반발에 시달렸었죠. 예,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의 어떤 반대와 이념적 노선 투쟁을 일종의 감수하더라도 그런 어떤 부분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그걸 갖다가 화두로 던지는 이런 정정당당한 방법이 필요하지.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로서 이 국회 안에서 연설할 자격이 있을 때 당 내부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본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인의 이미지를 마치 중도 좌파로 이렇게 비춰지게 함으로써 야권의 지지자들이 자신을 지지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도 잡히고 이번에 사태에 대한 여론조사에도 잡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40% 지지하고 60%가 반대하니까 유승민을 지지하는 실제로 새누리당이 전혀 아닌 사람들이 유승민 사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은 그건 정당 정치에 위배되는 부분이고요. 그건 당의 상징하는 원내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유승민 대표는 인지도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라고 자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민주공산당이라는 말만큼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경제민주화 외치는 유승민 의원에게 저는 그렇다면 정치산업화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되묻고 싶은 심정인데, 자 그렇다면은 김무성, 유승민 이 두 분은 확실하게 다음 대권에 한번 도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걸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을 감수하면서 일을 벌일 칼라가 새누리당에는 이런 유전자가 없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겨냥해서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대권 유전자에 이렇게 메르스처럼 감염이 됐다고 봐요. 바이러스에, 대권 바이러스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웃기는 것은 최근에 보수 언론들을 비롯해서 언론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다당제와 내각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자, 그간에 이 말이 엄청 하고 싶었을 건데요. 이 말을 끄집어내는 순간에 개헌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딱 그렇죠. 이제 전선이 형성이 되니까 그 부분을 되도록이면 안 꺼내고 마치 대통령의 목리와 할 말을 하는 원내대표 이렇게 가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갔는데 이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수명이 다 돼가니까 이제 여태까지 가져왔던 이 전선을 이미지는 포기하고 새로 들고 놓은 게 뭔가 하면 이제 개헌이 아니라 들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반개헌, 그 다음에 유승민 개헌, 그리고 새누리당의 개헌 세력. 자, 이렇게 봤을 때 친노, 친박, 핵심 빼면 한 50명 빼고는 250명은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할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통희 이 말의 내용을 잘 보세요. 250명이 찬성을 할 건데 박통희 지금 탈당을 할 수 있겠냐?
네. 자, 박통 탈당에 대해서 겁을 주기 위한 용도라고 저는 봅니다. 개헌문제는. 제2공화국 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뭐 대한민국은 계속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저는 이런 의문이 드네요. 과연 대한민국이 내각제를 할 만한 수준의 국회를 보유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제를 계속 해오면서 나름대로 집단 지성, 집단 기업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제에 걸맞는 관행 내지는 운영 방법 또 어떤 효율성 등등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익혀왔단 말이죠. 내각제를 하다 보면은 새로 제도를 공부하고 운영을 하는 데 따르는 어떤 기회비용, 소모비용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새로 지불해야 할 사회적 정치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한번 나눠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각제를 운영할 만한 수준의 국회를 가질 수 있겠나 하는 점, 또 하나는 내각제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익히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비용을 우리가 얼마까지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요, 우리가 내각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수준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현행 대통령제는 강력한 독재적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경제 성장에는 맞았지만 성장 이후의 시대에는 이런 독재적인 리더십이 결국은 이 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 그리고 약자 보호, 그리고 부패를 갖다가 줄이는 데는 내각제가 더 효율적이다. 네. 저는 부패를 줄이는 데 내각제가 왜 효율적이다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대통령은 되는데. 5년 되니까 5년 동안 뜯어먹는다. 네. 그런데 내각제를 하게 되면 1년, 2년, 반개월 만에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더 네. 효율적이다. 그리고 대통령제가 되면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한 1조쯤 줘야 되면 내각제가 되면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한 1,000원 정도 주면 된다. 아, 그게 이런 이야기예요. 주장한 사람 내용을 블랙 마켓 이코노미, 암시장에도 나름대로 경제 논리가 작동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요, 내각제라는 것은 잘 돌아가는 나라, 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 독일 네. 보면 내각제로서 잘 돌아가죠. 자,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은 내각제를 운영하지만 정권이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비교적 깁니다. 네, 네. 대통령 임기만큼 가요. 네. 지금 메르켈 몇 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꽤 됐죠. 지금 카메론도 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뭐냐? 국민들의 성향이 얼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각제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성향이, 자, 독일에는 기민당이 집권하느냐 3인당이 집권하느냐는 전적으로 이 컨트리 바뀌고요. 네. 또 3인당이 집권할 때 이 뭡니까? 토니 슈레드입니까? 네. 슈레드 정권 때 노동 계획을 다 단행했어요. 그렇습니다. 독일 경제를 살렸습니다. 네. 그럴 때 두 사람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영국에도 한번 보십시오. 대처가, 그 다음에 토니 블레어가 네. 보수당 노동당이 할 때 비슷한 유의 국가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 내의 보수당원이라는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채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으로 정치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유형보다는 아시아적 유형의 내각제로서 굉장히 안 좋은 선례들을 남기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순수한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느냐, 아니면 오스트리아식 연집정부제를 주장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야의 어느 한 세력이 개헌을 주장해서 통과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야당, 여당이 합쳐서 통과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자, 여야가 해처모여서 다시 만들자는 거죠. 자, 거기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연집정부제가 나왔어요. 오스트리아 이연집정부제는요, A, B 당이 있는데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자, 이 사람이 잡으면 6, 못 잡은 쪽에도 4줍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4는 40%는 확보하고 가는 그 겁니다. 야당이 없는 걸 해먹자는 네. 겁니다. 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서 지금 대통령 역할을 총리가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뽑는 대통령은 아무 자고도 쓸모없는 뭐 외교, 네, 뭐 의전 국방만 총리, 하는 의전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장관 자리가 20개면 6대4, 12개 먹느냐 8개 먹느냐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가 되면요, 의원들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까 장관은 안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 보세요. 차관까지 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일본 정치가요, 지금보다 훨씬 일본 경제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일본이 지금 하는 부분이 국회의원들이 사회 각계와 깊숙하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일본의 대기업, 일본의 농협, 우편 우체국 네. 이런 데까지 다 연결돼서 일본 정치가 뭔가 결단을 못 내리는 부분으로 가는 게 의원 내각제의 폐해라고 하고 일본의 장기 불황의 배후에 일본 정치 시스템이 낙후된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에는 세습 정치인들의 숫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해먹고 있어요. 네. 지역별로.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내각제로 가자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 정부제, 즉 오로나심이 아닌 패자가 없는 나눠 먹는 정치를 계속 해먹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그 다음에 통일이 되기 전까지 왜 안 되느냐? 저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요. 만약에 새누리당하고 새정연이 연정을 해서 이제 집권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럼 새정연이 자 국방부 장관, 우리는 뭐 8개까지 필요 없다. 한 3개만 주라. 네,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네. 그다음에 뭐 노동부 장관, 네. 뭐 복지부 장관, 국정원장 이렇게만 주라. 자 이랬을 때 이 새정연이 장악한 그런 어떤 국방부, 그다음에 국정원장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과 관련되는 부분에 제대로 대치할 수 있을 거다.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요. 야권이 10년 집권했을 때 저는 뭐 정당의 정권의 교체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무조건 나쁘게만 안 보는데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북한과의 안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한국이 통일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자기가 책임을 다지고 5년을 가고 그 다음 그 시점에서 안보 체계를 무너뜨렸다면 나중에 비판은 그 딱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지 않고요. 뒤섞여가지고 여야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좌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야권까지 성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심각한 국가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개헌론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이 정치권의 음모랄까요? 뭔가 복잡한 계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익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여러 뭐랄까 의사표명이 얽히고 설킨 이런 반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유승민 사태가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유승민 사태 이후의 전국을 개헌 논쟁으로 몰고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 즉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해버리면 네. 박 대통령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3, 40명만 탈당했다. 그럼 남아있는 260, 70명은 개헌을 하죠. 개헌 세력으로 즉시 돌아서 네.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개헌에 끝까지 저항을 하면 뭐 시비를 걸어서 대통령 탄핵도 안 해보자.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압박으로 내걸고 개헌 전국으로 전환시켜서 국면을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지금 개헌론을 지금 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개헌 논의에 이렇게 복잡한 계산과 구도가 숨어 있다는 점을 저희가 한번 지켜봤습니다. 일단 오늘 새누리당 의총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그 이후에 펼쳐질 향후 전국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이사님.